4천억이 들어올 때 온 회사가 들썩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회사가 200억을 못 갚아 건물을 담보로 내놨습니다. 들어올 땐 4천억, 나갈 땐 200억 앞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그 5년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보통 큰 기업이 흔들리면 직원들 걱정부터 나오는 게 정상인데 유독 이 회사 기사에는 잘 됐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그 정서, 오늘 끝까지 보시면 왜 그런지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게 단순히 통쾌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도요. 왜 하필 이 회사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 신뢰 문제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뉴스를 가장 믿지 않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부설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의 2024년 조사에서 우리나라 뉴스 신뢰도는 31%였습니다. 47개 조사 대상국 중 38위. 10명 중 7명이 뉴스를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다는 뜻이죠. 내년째 바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한 방송사 점수가 아니라 우리나라 언론 전체를 두고 나온 숫자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애초에 언론 부신이 기본값인 땅에서 뉴스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 회사는 한쪽으로 기울었다는 이식까지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평가가 맞느냐 틀리냐, 어느 쪽으로 기울었다고 보느냐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중요한 건 저긴 한쪽 편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방송사한테 진짜 자산이 뭘까요? 첨단 장비도 넓은 사옥도 아닙니다. 저기서 하는 말은 한번 들어볼 만하다고 여겨주는 마음, 그 신뢰가 전부예요. 신뢰가 갈라지는 순간 시청자가 갈라지고 시청자가 갈라지면 광고가 빠집니다. 광고와 시청자가 곧 방송사의 체력인데 그 체력이 야금야금 얇아지는 거죠. 오래된 헬스장을 떠올려 보세요. 10년 넘게 동네 주민들이 다니던 곳인데 어느 날부터 관리가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 슬금슬금 돌기 시작합니다. 그럼 목이 아무리 좋아도 회원 발길이 끊기죠. 더 무서운 건 한 번 마음 돌린 회원은 아무리 이벤트를 해도 잘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방송사 신뢰가 딱 이렇습니다. 한번 저긴 좀 그래가 박히면 돌아선 시청자를 다시 데려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 회사는 이 무서움을 이미 체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2014년 예능 프로그램 비정상회담에서 일본 기미가요가 배경음악으로 흘러나왔을 때 공식 사과와 PD 경제까지 이뤄졌는데도 광고 철회 압박과 폐지 청원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에는 간첩을 주인공으로 한 로맨스 드라마 철강화가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논란에 휩싸이며 첫 방송 하루 만에 방영 중단 청원이 10만 명을 넘겼습니다. 신뢰에 금이 가면 작은 부시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빠르게 등을 돌린다는 걸 이 회사는 제 몸으로 배웠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평소에 우군을 많이 쌓아둔 회사라면 위기 때 그래도 응원한다는 목소리가 받쳐줍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정작 힘들 때 그 받침이 얇았어요. 오히려 흔들리는 걸 반기는 분위기가 더 강했습니다. 외부에서 누가 공격한 게 아니라 스스로 우군을 줄여놓은 구조적 약점. 이것이 자초의 첫 번째 층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기에 이 회사는 전혀 다른 곳에서 거대한 돈을 끌어옵니다. 2020년 말 이 회사가 내건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콘텐츠 스튜디오가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결코 허황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바로 그 시절 한국 드라마는 말 그대로 세계를 점령하고 있었으니까요. 잠깐 그 시절을 돌아봅시다. 2020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 4관왕을 차지했습니다. 한국 영화 100년 역사에서 한 번도 없었던 일이 벌어진 거였습니다. 세계가 한국 콘텐츠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이 본 비영어권 시리즈 기록을 썼습니다. 전 세계 94개국에서 동시에 1위. 달고나 만들기가 전 세계 유행이 됐고 외국인들이 한국어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BTS는 빌보드를 정량했고 블랙핑크는 전 세계 스타디움을 채웠습니다. 외신들은 이걸 두고 한국식 소프트 파워의 폭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한국 드라마 편당 제작비가 급격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OTT들이 앞다퉈 한국 콘텐츠를 사가려 경쟁하니까요. 편당 200에서 300억은 예사가 됐고 대작은 1000억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세계가 한국 드라마를 원하는 시대, 그 파도 위에 올라타겠다는 꿈. 그래서 이 회사는 외부에서 돈을 구해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흔히들 중국 돈이 슬그머니 침투해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 순서는 정반대입니다. 날짜까지 또렷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이 회사는 드라마를 만드는 자회사의 외부 투자를 받아들입니다. 새 주식을 찍어 정해둔 투자자에게 넘기고 돈을 받는 방식, 제3자 배정 유상증자였습니다. 그렇게 들어온 돈이 4천억. 그중 3천억은 국내 사모펀드 플렉시스 캐피탈이, 나머지 1천억을 중국 텐센트가 넣었습니다. 그 말 많던 중국 자본이 바로 이 1천억입니다. 텐센트가 받아간 지분은 7.2%, 당시 회사 몸값은 1조 4천억, 1조 5천억 원으로 매겨졌습니다. 이 4천억의 성격을 한번 짚고 가야 합니다. 전부 전환 우선주라는 형태로 들어왔거든요.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이건 이자만 받고 빠지는 단순한 대출이 아닙니다. 회사가 잘 되면 보통주로 갈아타 주가 상승분의 차익을 챙길 수 있고
그 전까지는 배당도 먼저 받아가며 중요한 결정에 목소리도 낼 수 있는 조건입니다.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잘 풀리면 동업자로 눌러앉을 권리를 미리 사둔 셈이죠. 텐센트 입장에서는 한국 드라마가 세계에서 잘 나가는 흐름에 발을 거친 영리한 베팅이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꿈을 쫓는 데 필요한 실탄을 손에 쥔 거였고요. 그 순간엔 양쪽 모두 손해볼 게 없는 거래처럼 보였습니다. 오해 하나만 풀고 가겠습니다. 가끔 주당 500원 헐값에 팔았다는 말이 도는데 그 500원은 주식 한 장에 적힌 액면가일 뿐입니다. 텐센트가 실제로 주식 한 장에 치른 값은 약 16,000원이었습니다. 헐값 매각이 아니라 회사 몸값을 제대로 쳐서 받은 투자였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정말 그 돈으로 텐센트가 JTBC 뉴스를 쥐고 흔들 수 있었을까요? 여기가 오해와 사실이 갈라지는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우리 방송법은 외국인이 방송사 지분을 갖는 것에 엄격한 제한을 둡니다. 특히 뉴스를 다루는 종합편성 채널이나 보도 전문 채널은 외국 자본이 일정 한도 이상 지분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아두고 있어요. 즉, 외국 돈이 한국 방송의 보도를 지분으로 직접 사서 장악하는 길 자체가 처음부터 닫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돈이 JTBC 보도국으로 흘러들어갔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그 돈이 들어간 곳은 뉴스를 만드는 방송 본체가 아니라 드라마를 만드는 제작 자회사였습니다. 당시 이름이 JTBC 스튜디오, 지금의 SLA 중앙이죠. 뉴스 보도국과는 완전히 분리된 회사입니다. 어떤 드라마를 누구와 손잡고 만들지 어느 플랫폼에 팔지를 고민하는 곳에 돈이 들어간 것입니다. 텐센트가 들어온 방식은 경영을 지휘하려는 지배주주가 아니라 잘 되면 차익을 챙기고 나가는 재무적 투자자에 가까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환 우선주 방식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텐센트가 JTBC 뉴스 편집에 직접 손을 댔다는 1차 증거는 지금까지 확인되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기사를 빼라거나 어떤 논조로 가라고 지시했다는 직접적인 물증 말이죠. 세 가지를 겹쳐보면 텐센트가 JTBC 뉴스를 먹었다는 주장은 사실관계 위에서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단 솔직하게 인정할 부분은 있습니다. 텐센트는 넷마블 지분 17.5%, 크래프톤 지분 13.7%를 보유한 대주주이고 2025년 5월에는 하이브가 보유하던 SM 엔터테인먼트 지분을 사들여 2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우리가 즐기는 드라마, 게임, K-POP 뒤에 같은 중국 자본 한 곳이 이만큼 깊이 들어와 있다는 그림. 이것 자체는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구조적 리스크입니다. 다만 거기까지입니다. 들어와 있다는 것과 무너뜨렸다는 것 사이에는 건너뛸 수 없는 강이 하나 흐르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무게중심이 여기서 통째로 뒤집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적이 중국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니 이 회사를 벼랑 끝으로 밀어붙인 보이지 않는 적은 바깥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이 회사 자신의 대차 대조표였습니다. 5년 전 4천억 전환우선주를 받을 때 이 회사는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정해진 날짜까지 회사를 증시에 상장하겠다는 것이었죠. 차익을 보고 나가려면 상장이 돼야 하니 투자자 입장에선 당연한 요구였습니다. 그 기한이 처음엔 2024년 3월이었습니다. 상장에 실패하자 한 번 미루고 또 한 번 미뤄서 2026년 3월까지 늘어났습니다. 두 번이나 시간을 더 줬다는 건 뒤집어 보면 약속한 날짜가 두 번이나 그냥 지나갔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 처지가 어떤 것인지 월세 보증금으로 생각해보면 단번에 와닿습니다. 2년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돌려받을 권리가 생겼는데도요. 날짜는 다가오는데 내줄 돈이 없는 딱 그 상황에 회사가 몰린 겁니다. 그러면 이 회사 고가는 그동안 어땠을까요? 드라마를 만드는 자회사의 부채 비율을 보면 2022년 113%였던 게 2024년 9월에는 173%까지 올라갔습니다. 제 주머니에 있는 돈보다 빌려 쓴 돈이 훨씬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총 차입금은 3,772억 원에 달했고 그중 단기 차입금 비중이 68%에 이를 정도로 유동성 부담이 컸습니다. 고간이 차오르기는커녕 빚이 빠르게 쌓여가고 있었던 겁니다. 돈을 구하기도 점점 어려워졌다는 신호도 분명했습니다. 400억 규모의 회사채를 시장에 내놨는데 올해에만 2차례 목표 금액을 채우지 못하는 미매각이 발생했습니다. 돈을 굴리는 사람들이 이 회사를 들여다보고 선뜻 빌려주기를 망설였다는 신호거든요. 고간이 이미 이렇게 비어가는데 회사는 여기서 또 하나의 큰 베팅을 얹습니다. 2026년부터 2032년까지의 올림픽과 2030년까지의 월드컵 중계권을 통째로 사들인 겁니다. 투입된 금액은 총 5억 달러, 하나 7천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MBC도 SBS도 수지가 맞지 않는다며 물러났습니다. 결국 KBS만 일부 재판매 계약을 맺었고 나머지 부담은 이 회사가 사실상 떠안는 구조가 됐습니다. 중계권 값은 경기가 시작되기 한참 전에 한꺼번에 빠져나가 묶이는 돈입니다. 갚아야 할 청구서는 날아오는데 손에 쥔 현금은 도리어 중계권에 더 깊이 묶여버린 셈이죠. 실제로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는 지상파 3사의 중계권을 재판매하지 못해 막대한 적자를 떠안았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첫 경기가 열리던 날 동시 접속자 386만 명을 기록하며 중계 자체는 흥행했지만 정작 같은 날 이 회사는 206억 채무 불이행을 선언해야 했습니다. 중계 대박과 디폴트가 같은 날 터진 아이러니였습니다. 결국 막아야 할 날이 왔습니다.
2026년 6월 12일 회사는 만기가 돌아온 빚 206억을 끝내 갚지 못했습니다. 한쪽에서 56억, 다른 한쪽에서 150억, 합쳐서 206억이었습니다. 받을 때는 4천억이 들어온다고 온 회사가 반겼던 그 돈이 갚을 때가 되니 206억 앞에서 발이 묶여버린 겁니다. 이 낙차가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보여드리고 싶었던 장면입니다. 신용평가사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이 회사 신용등급이 무더기로 끌어내려졌습니다. 한 단계도 아니고 5단계 넘게 한꺼번에 내려간 겁니다. 여러 평가사가 약속이라도 한 듯 같은 방향으로 등급을 깎았습니다. 시장이 이 회사를 어떻게 보기 시작했는지 숫자가 아닌 등급으로 못을 박은 셈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불이 자회사 한 곳에서 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룹 전체로 옮겨붙었습니다. 그룹의 모태인 신문사 등급까지 한 단계 더 내려갔고 그룹이 짊어진 빚을 모두 합치면 2조 8천억에 달했습니다. 결국 그룹은 마지막 카드를 꺼냅니다. 신문사 사업, 방송사 사업, 건물 자산까지 담보로 잡아 돈을 끌어쓰는 것이었습니다. 회사가 깔고 앉은 건물을 헐어 현금을 마련해야 할 만큼 사정이 안쪽까지 몰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디폴트 선언 이틀 뒤인 6월 14일 중앙홀딩스, JTBC 컨텐트리 중앙 등 핵심 계열사 5곳이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2011년 12월 첫 방송을 시작한 JTBC가 개국 15년 만에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된 겁니다. 회사가 마지막으로 꺼낸 카드는 자신을 내놓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매물로 거론된 건 우리가 저녁마다 뉴스를 보는 방송 본체가 아닙니다. 드라마와 콘텐츠를 만드는 제작자 회사, 지금 이름으로는 SLL 중앙입니다. 그 4천억 중 텐센트와 프렉시스가 각각 1천억과 3천억을 넣은 바로 그 회사죠. 방송을 파는 게 아니라 드라마 공장을 파는 얘기입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4천억을 받을 때. 서명한 그 약속, 정해진 날까지 상장하겠다는 기한이 만료됐기 때문입니다. 2024년 3월을 2번 미뤄 2026년 3월까지 끌었지만 끝내 상장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한이 만료되는 순간 투자자들은 돈을 회수할 권리를 손에 쥐게 됩니다. 2025년에 이 제작사 지분 53%가량을 보유한 모회사 콘텐트리 중앙이 골드만삭스를 주관사로 세워 지분 매각 방안을 검토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세계 최대 투자은행을 자문으로 붙였다는 건 이게 단순한 소문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카드가 테이블 위에 올라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묘한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핵심 투자자인 프렉시스와 텐센트는 그런 매각은 협의받은 바가 없다며 당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매각 하나로 길이 정해진 게 아니라 상장 재추진과 새로운 자본 유치 등 여러 카드가 동시에 검토됐습니다. 어느 길로 가든 본질은 하나입니다. 받을 땐 4천억이 회사를 살리는 동아줄처럼 보였는데 물려줄 때가 되니 그 동아줄이 회사 목을 조이는 밧줄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게 JTBC 한 회사, 중앙그룹 하나의 사고로 끝나는 이야기일까요? 저는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 봅니다. 한번 구조를 떼어놓고 보세요. 드라마 한 편 만드는데 드는 돈은 해가 갈수록 치솟는데 정작 그걸 받쳐주던 광고 시장은 계속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만드는 비용은 오르고 들어오는 돈은 줄어드는 구조. 이건 이 회사 하나만의 사정이 아닙니다. 우리 드라마를 만드는 제작사 상당수가 똑같은 가위에 눌려 있습니다. 그러니 돈이 모자란 자리에 외부 자본을 불러오고 내년 뒤 그 돈이 회수 압박으로 돌아오는 이 장면은 회사 이름만 바꿔 또 반복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짚고 싶습니다. 이 위기가 터진 것 자체가 역설적으로 한국 콘텐츠가 그만큼 커졌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텐센트가 왜 1천억을 넣었을까요? 한국 드라마가 세계 시장에서 팔리기 때문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왜 자문으로 붙었을까요? SLL 중앙이 보유한 IP와 제작 역량이 그만한 가치를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오징어 게임은 지금도 전 세계 문학 코드가 됐고 한강 작가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BTS는 빌보드를 새로 썼고 K뷰티는 세포라 매대를 점령했습니다. 한국은 인구 5천만 명의 나라에서 전 세계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컨텐츠를 찾아보는 몇 안 되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 저력은 진짜입니다. 한 방송사의 재무 실패가 그 저력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 저력을 유지하는 구조가 너무 취약하다는 겁니다.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외부 자본의 시간표에 묶이는 순간 어떤 이야기를 만들고 언제 만들지를 결정하는 주도권도 조금씩 그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중국이 우리 안방을 빼앗으러 온 게 아닙니다. 우리 콘텐츠 산업이 제 체력으로 버티지 못해 손을 벌렸고 그 빌린 손이 이제 걷어들여지는 중인 겁니다. 그래서 통쾌하게만 볼 수 없습니다. 5년을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글로벌 스튜디오를 꿈꾸며 스스로 불러들인 돈, 한쪽으로 기울었다는 인식 속에 등을 돌린 신뢰, 그리고 감당하기 버거운 배팅. 중국이 빼앗아간 게 아니라 회사가 직접 부른 손님이 떠나며 청구서를 내민 5년이었습니다. 중국이 쳐들어온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문을 열었고 그 손님이 이제 나가면서 청구서를 내미는 중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 청구서를 받을 회사가 어딘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 번, 아니 여러 번 세계를 놀라게 한 나라입니다. 아카데미 사관왕, 노벨 문학상, 빌보드 1위, 전 세계 동시 넷플릭스 1위. 이 모든 게 10년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야기의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힘은 지금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외부 자본의 시간표에 흔들리지 않을 구조입니다. 만드는 비용이 오르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자생적 수익 모델. 외국 자본이 들어오고 나가는 타이밍에 흔들리지 않은 제작사의 체력. 그리고 시청자의 신뢰를 정치적 자산으로 소모하지 않는 언론의 자세. 한 방송사의 자업자득처럼 보이는 이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 콘텐츠 산업 전체에 보내는 경고장입니다. K 콘텐츠가 진짜 글로벌 스튜디오가 되는 날은 외부 자본에 기대지 않고도 우리 이야기를 우리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때입니다. 그게 이 산업 앞에 놓인 진짜 과제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